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광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준비하는 듯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통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와 개발까지 이어지는 협력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올 들어 가장 높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의 불볕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이 이 소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는데요. 24년 만에 이뤄질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위해 북한 김일성 광장엔 대형 구조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권용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밝히면서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전략 대화 역시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변국들이 북한 문제에 궤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러 양국은 지난 1961년 체결한 우호 조약의 정신을 잇는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매체는 이 경우 양국 관계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평양에서 그 수준이 어느 정도로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북한 김일성 광장엔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은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VIP 대통령 영접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불패의 전후 관계를 강조하며 푸틴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에선 기준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다시 동결됐습니다. 7번째 연속 금리 동결인데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3번 정도 낮출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것도 한 번으로 축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진희 기자입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금리 인하가 이어졌지만 미국은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지난해 9월 이후 지금까지 7번째 금리 동결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통해서 올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기존 3번에서 1번으로 줄였습니다. 연준이 인하 횟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더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연준의 인플레 진전 평가에 미국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 수준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매도 재개 시점은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BNP 파리바와 HSBC 두 글로벌 투자은행에 불법 공매도 행위를 처음 적발했습니다. 이후 지난달까지 적발된 기관만 모두 9개로 불법 공매도 규모는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C 내지 I 7개사가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을 추가로 적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계기로 올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은 오늘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민당정 협의회에서 공개할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개선안에는 개인보다 기관에게 유리했던 주식 차입 상한 기관과 담보 비율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모든 기관 투자자에게 내부 전산 시스템으로 잔고를 넘는 주문, 즉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내부 전산 시스템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인 금융당국은 내년 3월까지 완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내년 3월 이후로 보는 이유입니다. 시장에서는 내부 전산 시스템 설치 부담과 공매도 금지 장기화로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일부 이탈 현상도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물 탐사와 개발까지 함께하는 협력안에 합의했고, 특히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현지에서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 공식 환영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의장대 사열을 받습니다. 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재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 생산량의 43%에 달하는 우라늄은 물론 크롬과 리튬 등 다양한 광물이 있는 자원 부국. 공동 탐사에서 경제성이 확인되면 우리 기업이 개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겁니다. 회담에서는 카자흐스탄이 검토 중인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독립 후 구소련의 핵무기를 스스로 폐기했던 비핵화 선도국인 카자흐스탄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다음 국빈 방문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합니다. 우라늄 등 자원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도 공급망 협력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타나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때 국민 여론조사를 얼마나 반영할지 그 비율을 최종 확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 3법 등에 대한 당론 추진 여부를 논의합니다. 경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를 오늘 오전에 소환해 조사합니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지진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일어난 지진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고 또 호남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선 역대 가장 강했습니다. 이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300건 넘게 이어졌는데요. 먼저 강세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비추는 CCTV가 아래 위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같은 시간 항구를 비추는 카메라도 요동칩니다. 편의점 진열대 상품이 떨어지고 병원에 놓인 화분이 흔들리자 손님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학교에선 학생과 교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처음엔 지진이라고 모르고 떨어진 줄 알았어요, 건물에. 어제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역대 16번째로 큰 지진이었는데요. 전북 지역에서 4.0 이상 지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지표면에서 8km밖에 안 돼 피해는 더 컸습니다. 학교 담장이 갈라지고 주택 유리창이 깨지고 관공서의 승강기도 멈춰섰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 들면서 쿠구궁 하는 소리가 났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진동은 서울과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감지됐고 300건이 넘는 흔들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지진 위기경보 3단계인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에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유상처는 곧바로 정밀 진단에 들어갔는데요. 저희 MBN 취재진이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이 주민들은 지진이 발생하기 전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치훈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자 사찰 관계자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놀란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습니다. 천년고찰 내소사의 담장 일부가 허물어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긴급점검 결과 대웅전을 포함한 부안 내 6개 문화재에서 균열과 위치 변화 등 피해가 발생해 긴급보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사찰 아래 마을 주민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런 지진에 마을 길가에 쌓아놓은 돌담에서 돌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흔들흔들했어. 냉장고 문을 열고 이렇게 뭐 넣었는데 냉장고까지 나까지 흔들렸다는 게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애들이 서울서 그냥 전화가 불통나고. 주민들은 지진 전조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진이 나기 전 하늘이 어두워지고 돌풍이 불다가 지진이 났다며 사찰 CCTV에도 비슷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지진 나기 전에 10분 전에 여기가 완전히 새카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분 후에 꽝 소리가 터지더라고요. 기상 전문가는 지진과는 무관한 자연현상일 뿐이며 당시 기상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이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지 닷새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윤기환 기자입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닷새 만에 이뤄진 결과입니다. 이 대표에겐 제3자 뇌물수수와 외국환 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주기로 한 돈이라고 봤습니다. 또 나머지 300만 달러는 북측에서 요구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사례금을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쌍방울은 이 대가로 대북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을 더해 4개 재판을 이곳 수원과 서울 법원을 오가며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동시에 4개의 재판을 받게 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격해졌습니다. 검찰의 기소를 창작이라고 표현하면서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 역시 검찰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반발하면서 검찰을 겨냥한 각종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추가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 열린 민주당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과 검찰을 향해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필요한 생떼나 쓰고 권력 주었더니 보복이나 하고
이 나라를 무슨 개인 사유물로 이기는 것입니까? 기소 직후에는 창작, 엉터리 같은 표현을 써가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 차원의 대응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서 가신을 자처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앞서 발의한 대북 송금 사건 조작 특검법 신속 처리와 상임위 차원의 압박으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의 진상을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또 검찰 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표적수사금지법, 피의사실공표금지법 등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을 통한 검찰권 견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이 아무리 강해도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체험 활동 차량이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차엔 아이들이 타고 있지 않아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계속 운전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전신줄을 들이받은 차량 앞유리가 모두 깨졌고 구급대원들은 들것을 옮깁니다. 지난 4일 서울 성동구의 한 가파른 골목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몰던 70대 남성 A씨가 사고를 냈습니다. 큰 소리가 났지. 뭐 큰 차가 와서 받았으니까 저거에서 엄청나게 컸었어요. 다행히 사고 직전 체험학습을 했던 어린이들과 인솔자들이 모두 내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파견업체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 3월 말쯤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운전자는 무면허인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기고 계속 운전을 해왔습니다. 체험학습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활동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 측은 관할 지역 어린이집 전수조사에 나섰고 A씨가 소속된 업체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발생한 사례라고 봅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전체에 사례 전파를 하고. 지난달 충북에서도 무면허로 달리던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적발됐는데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5만 건을 넘어선 실정입니다.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무면허 운전에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빌라 수백 채를 사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800억 원을 가로챘던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김모 씨가 징역 15년을 살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더 무거운 벌을 내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분통함이 엿보입니다. 보도에 홍지호 기자입니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자본금 없이 사들인 김모 씨. 빌라들 중 일부를 두 딸 명의로 바꿔 이 사건은 세모녀 전세 사기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 세입자 85명에게서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먼저 열린 재판에서 김 씨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270명의 추가 피해를 확인해 김 씨는 물론 딸들까지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수집해서 재판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2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분양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분양가보다 비싸게 보증금을 받은 것은 사기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협했다며 사기죄 경합범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두 딸에게도 각각 징역 2년이, 분양업자들도 관여 정도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6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300명이 넘고 피해액은 800억 원이었는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의사협회가 다음 주 하루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하루가 아닌 무기한 휴진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에 환자와 가족들은 분노했고 의사들을 고소,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보유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이은 두 번째 무기한 집단 휴진 방침입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전공에 대한 선처 대책이 오히려 협박이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6월 4일 시점 이후에 사직서를 받으라고 하는 셈이거든요.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2026년 3월 달에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다라고 덫을 깔아놓은 겁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한 울산대와 성균관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빅5 대학병원 모두 사실상 휴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환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을 고소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자 생명과 불법 중공이 처벌 불가 유황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가치입니까? 병원 근로자들도 집회를 열고 의사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들이 해야 하는 수많은 업무가 무방비하게 피해 간호사들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십시오.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행정처분 관련 의견을 수렴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지난달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의 사망 원인이 공개됐습니다. 뜨거운 폭염 속에서 규정에서 벗어난 가혹한 훈련을 받다 장기가 망가지며 숨진 건데 당시 부대에서 의무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여애 기자입니다. 얼차려를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의 사망 진단서 등 의무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과 폐혈성 쇼크로 기록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쓰러졌을 당시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 병원으로 동행하는 등 해당 부대의 초동 조치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군병원을 찾아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 기록 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산상의 의무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기록이 없다는 건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다. 또 의무병이 쓰러진 훈련병의 맥박을 확인할 때 중대장이 일어나라,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센터 측은 밝혔습니다. 해당 중대장이 훈련병이 후송된 속초의료원 측에게 상황을 축소 진술한 정황 역시 발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이 확보한 의료원 간호 기록지에는 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로 내원함이란 말이 있을 뿐 얼차려 내용은 빠졌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방송인 덱스 씨가 영화 타로를 통해 본명인 배우 김진영으로 데뷔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덱스 씨는 어제 영화 타로 스페셜 간담회에 최병길 감독과 배우 조여정, 고규필 씨와 함께 참석해 스크린 데뷔 소감을 전했는데요. 본명으로 데뷔한 이유에 대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서로 다른 분야인 예능과 연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기에 대한 평가가 두렵진 않다면서 쓴소리는 적극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영화 타로는 한순간의 선택으로 타로 카드의 저주에 갇혀버리는 미스터리 작품으로 내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예능으로 활약한 덱스 씨가 영화에선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북한을 선전하다가 자취를 감췄던 소녀 유튜버 송하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북한의 한 대외 선전 매체는 지난해 11월 중학생 외국어 회화 경연에서 우승한 평양 선교 초급 중학교 1학년 임송아를 조명했는데요. 이 임송아는 지난 2022년 1월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서 평양 시내를 다니며 촬영한 영상으로 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모았던 송아와 같은 인물로 추정됩니다. 송아의 채널은 평범한 일상을 소개하는 브이로그 형식이지만 틈틈이 북한 체제를 선전했는데요. 이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이 서비스 약관에 따라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채널들을 지난해 일제히 폐쇄한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밀크티 매장 직원이 매장 싱크대에서 발을 씻은 걸로 드러나 매장이 폐쇄됐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어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SNS에 밀크티 전문점의 한 직원이 싱크대에 발을 담그는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업체 측은 지난 11일 사실을 인정하고 매장 주인의 부친이 발에 화상을 입어 냉수로 응급처치를 하던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매장 폐쇄를 지시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지 누리꾼들은 응급처치한 건 이해되지만 바닥에서 하면 안 되냐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최혜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일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심경을 담은 편지를 언론에 보내왔습니다. 1년이 다 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을 찾아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최혜병의 어머니가 해병대를 통해 아들의 연결식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편지를 보내 경찰 수사와 재판 등 공방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일주기가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유속이 빠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았는지 등 기본적인 지휘 책임의 사실관계 여부도 아직 알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과감히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 곳곳에서는 왕복 8시간 거리의 산부인과에 다니며 어렵게 얻은 아들, 항상 전화 말미에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아이라며 아들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일주기 전에 경찰 수사가 종결돼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예고했던 대로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고 최혜병 특검법을 상정했습니다. 보통 법을 만들 때 20일 정도 시간을 갖는데 이 숙려 기간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조국 혁신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먼저 장명훈 기자입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제41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1개 상임위를 단독으로 구성한 민주당이 첫 번째로 본격 가동한 건 법사위입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국민의힘 또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좀 강력하게 위원장께서 좀 지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을 20일간의 숙려 기간도 생략한 채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조국 혁신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한 달 뒤인 7월 19일이면 최수근 해병대원이 사망한 지 벌써 일주기가 된다는 어머니의 호소를 오늘 접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총선 민심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늘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에 마약을 맞은 것 같다며 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맞서 상임위 활동에도 모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흘 연속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정사의 오명으로 남을 광란의 질주가 시작됐다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습니다. 반쪽 국회 하루 만에 법사위 운영위를 강탈해 간 속내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비롯해 여야의 합의 없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이 강제 배분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15개 당내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생과 현안을 챙기겠다는 전략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일상의 안전, 또 이에 대한 국회의 대응, 정부의 대응에 잠깐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하지만 입법 권한이 없는 특위 활동만으론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MBN 취재진에 여당이 별도 특위를 꾸린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내주고 국회 의사일정 내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규탄 대회와 같은 강경투쟁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보신 것처럼 현재 국회는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없이 상임위를 가동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만의 특위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과 대책 없이 민주당 탓만 하는 국민의힘. 민생은 뒷전인 양당 모두를 향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과 국회 운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의 숙려기한을 대폭 줄이거나 여야 합의 없이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합의와 숙려 절차를 최소화하고 압도적 의석수를 활용해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독주 프레임에 대한 부담보다는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의힘 집권당이고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죠. 국민의힘은 야권 독주를 부각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거부권으로 입법 독주를 막고 당정이 머리를 맞대 민생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인데 거부권과 시행령 정치가 총선 민심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부담입니다.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이나 장외 투쟁도 거론되지만 출구 전략 마련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은 데다 거부권 무력화를 막으려면 재표결에는 참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야가 각각 입법 독주와 거부권 남용을 비판하며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반으로 쪼개진 국회에서 정작 민생 입법이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당대표 없이 임시 지도부로 맞서고 있죠.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해 전당대회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출마 선언이 유력합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절충형 등 지도체제 전환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던 국민의힘이 대표 원톱 체제를 유지합니다. 당권 주자들의 공개 반대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 등의 반발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심 비율을 20%, 30%로 할지는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늦으면 우리 전당대회 치자. 최근 영입 인사들과 만나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한 핵심 관계자는 MBN에 1인 지도체제로 결정된 만큼 한 전 위원장에게 힘이 실린 것이라며 다음 주쯤에는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윤곽이 완성되면서 예비 당권 주자들도 달라진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제 날짜도 정해지고 룰도 만약에 정해지면 그때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2인 체제인가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 워낙 그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 지도 체제가 맞다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최종 출마 여부에 따라 유력 주자들이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하는 등 당권 지형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국민권익위를 향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하고 이 권익위가 권익위로 전락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권익위는 원래 신고 의무가 없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태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원회를 건희권익위원회라고 비꼬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공공연하게 뇌물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부부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직접 찾아 항의 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서 6개월 지난 뒤에 이게 갑자기 왜 무혐의 종결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자동 지정돼 의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관람객들과 만났습니다. 중국에 간 푸바오의 모습이 군데군데 털이 빠져 있고 또 우리나라에 있을 때와는 너무 달라서 중국에서 대접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지 걱정도 많았는데요. 새로운 보금자리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수줍게 창밖을 내다보던 푸바오가 드디어 밖으로 나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지 2개월 만에 첫 외출. 처음엔 어색한 듯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내 발걸음을 돌려 풀밭으로 향합니다. 대나무 케이크도 먹고 시원하게 목욕도 하더니 피곤했는지 나무 침대에 누워버립니다. 今天是第一次在国内见到福宝嘛，我觉得很激动，而且福宝真的特别可爱。前几年睡觉还把头上睡出了一个美人痣。 판다 센터 측은 푸바오를 위해 300제곱미터 면적의 나무와 숲을 작은 연못이 어우러진 야외 방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전담팀의 관리를 받으며 판다 무리 속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因为福宝在韩国的时候很受喜欢，到这里的话，我们也会尽量的，就是说是给他提供一个，就是看起来这个环境比较丰富的。 푸바오는 지난 2020년 국내에서 처음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로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협약에 따라 지난 4월 3일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이후 푸바오에게 털 빠짐이나 모발 변색 같은 현상이 일어나자 중국 현지에서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푸바오는 건강하며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푸대접 의혹을 잠재우려고 아직 판다 무리에서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푸바오를 서둘러 일반에 공개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순간 잘못 본 건가 싶을 정도로 놀랄만한 행동을 한 남성이 있습니다. 맨몸으로 건물 벽을 오르고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높은 빌딩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손을 뻗어 조금씩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몸에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30층 건물 꼭대기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등반가 마르신 바노트 씨가 등반을 시도했던 건데요. 하지만 주민의 신고로 구조대원에 의해 붙잡혀 강제로 하차했고 경찰에 구금돼 당국의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멕시코는 갱단의 횡포가 심각한 걸로 유명한데요. 갱단의 폭력으로 주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계단 위로 엎어진 자동차가 있습니다. 거리의 집들에는 검은 그을림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차와 오토바이는 불에 탄 채 거리에 있는데요. 멕시코 갱단들이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멕시코 남부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주민들은 총격과 방화를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과 거리는 텅 비었고 이재민들은 집을 돌아가야 하지만 겁에 질려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 같네요. 17세기 루이 14세를 위해 건축됐다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붕을 보수 작업하던 중에 일어난 거라는데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위로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지붕 보수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궁전을 견학 중인 상태였지만 직원들의 안내로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And I just suddenly see some smoke just come from the left side of the palace, probably near the, probably opposite to the king's bedroom, and I smelled. 얼마 남지 않은 올 여름에는 이곳에서 올림픽 승마 경기가 열린다는데요. 문제가 없도록 재보수 작업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삼양식품의 핵불닭 볶음면 같은 매운 라면 제품들이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를 받았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제품의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덴마크가 매운 양념에 대한 포용도가 낮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달 가계대출이 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번 증가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5조 7천억 원, 신용대출도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업자 수가 1,000만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과 대비했을 땐 사업자 수가 2.8% 증가했는데 개인 사업자 비중이 80%가 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이 243만 개로 가장 많아 전체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단돈 50만 원을 빌릴 곳이 없어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일반 은행들은 물론 대부업체들에게도 외면당한 사람들인데요. 정부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작년부터 소액 대출 사업을 진행했는데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보도에 길기범 기자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30대 여성 박모 씨는 갑자기 일이 끊기며 당장 월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도 거부당하기 일쑤였는데 생계비 대출로 숨통이 트였습니다. 사금 대출까지 알아봤는데 신용등급 낮은 게 걸려서 그쪽에서도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월세하고 카드 납부 때문에 그때 100만 원 들어온 거는 그때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도 기존 대출 때문에 급전을 구하지 못하다 생계비 대출로 해결했습니다. 지인들한테 몇 번 얘기해봤는데 다 전부 다 돈이 없다고 거절 나오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50만 원 때문에 구걸하는 것 같고. 이처럼 취약계층 등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는 1년 동안 18만 명, 규모는 1,403억 원 상당입니다. 한 명당 57만 원 수준이었는데 90% 이상이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고 20, 3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다만 최근 20%대까지 치솟은 연체율이 문제입니다. 채무 조정을 확대하는 한편 금융, 고용, 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액 생계비 대출 이용자분들의 근본적인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도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자 숫자에 금융당국은 대출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부채 컨설팅 등 연체자 관리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내일은 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지역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용인과 광주, 전남과 영남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오늘도 한낮의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돌겠습니다. 불볕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토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평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 시간대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강원 남부 산지와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1.1도, 대구는 23.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